안녕하세요. 부동산 전문 세무사 유찬영입니다. 오늘 신문인가요? 구세청에서 작년에 주택을 증여한 것이 사상 최대이기 때문에 이 주택을 증여한 것들을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아주 혼을 내주겠다. 이런 식의 보도 자료가 나왔는데요. 이걸 보고 조금 저는 좀 언짢은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마치 자녀에게 주택을 증여하는 것을 뭐라도 죄를 짓는 것 같이 이렇게 생각하게끔 하는 보도 자료들이 많이 나왔어요. 아니, 부모가 열심히 돈을 벌어서 재산을 형성을 했는데 그걸 자녀에게 주는 것이 이게 죄인가요? 근데 그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좀 헛웃음밖에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좀 여러분들하고 같이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발표 내용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주택 증여와 관련해서 변칙적 탄로 의무자 1820명, 어마어마합니다. 예, 1820명을 세무 검증을 실시했다. 그래가지고 주택 취득부터 주택 증여 및 그 이후까지 전체 과정의 탄로 행위를 검증을 했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추진 배경으로서는 주택 증여가 갑자기 증가함에 따라서 이게 주택을 증여하면서 제대로 세금을 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회적 관심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서 주택 증여 관련 변칙적 탄로 행위에 엄정히 대응하기 위해서 세무 검증을 강화했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사례를 들어가지고 검증 대상은 주택의 취득부터 증여 및 그 이후까지 증여 전후 과정을 분석해서 세금을 변칙 탄로한 1820명에 대해서 세금을 추징하고 됐다 이런 거예요. 실제 내용을 보니까 증여세 신고 시 다른 증여재산 합산을 누락하고 그러니까 증여세 계산 잘못했다는 거예요. 예. 그게 1176명. 이게 뭐예요? 1820명이 1176명. 증여세 신고를 했는데 신고할 때 증여세 계산을 잘못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유사 매매 사례가 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준시가로 했다. 공시가격으로 증여세 신고. 이것도 신고 잘못한 거죠. 예. 531명. 이거 두 개 합치면 거의 다예요. 세 번째가 주택을 자녀한테 증여를 했는데 증여한 거를 보니까 별 문제가 없는데 증여를 한 부모를 보니까 부모가 문제가 있어. 그래서 부모를 세금 조사했다는 거예요. 세무 조사했다는 거예요. 그게 한 85명 돼요. 그 다음에 주택을 부담부 증여 또는 대출금 이런 것들을 자녀에게 떠넘기면서 증여하는 걸 부담부 증여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부담부 증여를 해놓고 자녀에게 떠넘긴 부채를 부모가 대신 갚아줬다. 그래서 그거를 적발했다. 또 한 가지가 자녀가 내야 될 증여세나 취득세를 부모가 대신 내주고 증여세를 내지 않았다.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세금을 탈법으로 세금을 안 낸 사람이 30명 정도 된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좀 혼내주겠다. 이런 내용인데 이거 내용을 이렇게 보니까요 무시무시해요. 와, 주택 증여 관련 주택 증여 일단 주택 증여를 하면 구세청의 감시 인물이 된 거죠. 예? 내가 주택을 증여하면 구세청이 나를 보겠구나. 그래서 나는 주택 증여에 대해서 세금을 다 내고 정상적으로 내고 신고를 했는데 밑에 보니까 그래 그 증여한 것에 아무런 문제가 없더라도 부모 너 혹시 잘못한 거 없어? 이렇게까지 나온다는 거예요. 이거는 좀 엄청나게 큰 협박인 것 같아요. 그런데 첫 번째로 이게 지금 세무 조사를 했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검증을 했다고 했어요. 검증을. 그런데요. 상속세하고 증여세는 정부가 결정하는 세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납세가 신고를 하면 반드시 세무공무원이 납세가 신고한 내용을 검증을 하게 돼 있어요. 검증을요. 당연히 하는 거예요. 당연히. 법에 증여세를 신고하면 신고 납부 기한으로부터 세무공무원은 6개월 이내에 납세자가 신고한 내용이 적정한지 아닌지를 확인해가지고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 검증은 업무상 세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대로 당연히 해야 되는 국세청 직원들의 업무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검증한 것에 대해서 마치 주택을 증여하면 국세청에서 철저히 조사해서 혼내줄 거야. 뭐 이런 뉘앙스로 막 보도가 나왔어요. 야, 그 주택을 증여하려고 하는 부모들 입장에서 보면 야, 이거 겁이 나서 증여하겠나. 뭐 이런 생각이 드는 정도로 보도가 나와서 저는 약간 좀 언짢았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그 사람을 겁을 주는지. 주택을 증여하는 거가 죄인가요? 세금을 안 낸 거는 죄겠죠. 하나씩 한번 따져보는데요. 발단이 된 거는 주택 증여가 갑자기 늘어났다는 겁니다. 이게 주택 증여 건수만 따져보니까 2012년도에는 5만 5천 건이었는데 작년에 15만 2천 건으로 근 8년 만에 3배가 늘어났다는 겁니다. 근데 2020년도 보니까 상반기에는 6만 건이지만 하반기에 9만 2천 건에서 하반기에 훨씬 더 많이 늘어났다는 겁니다. 이거는 너무도 당연하죠. 너무도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 다주택자가 주택을 가지고 있으면 종부세 때문에 혼이 나거든요. 종부세 견딜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처분을 하고 싶은데 처분하면 양도세로 모든 세금을 이익을 다 가져가 버려요. 그 양도하면 재산이 날아가요. 남질 않아요. 손에 쥐는 게 없는데. 그러면 갖고 있지도 못하고 처분하지도 못하고 이런 진퇴양난에 빠져있던 다주택자들이 그래도 어쩔 수 없이 그나마 할 수 있는 방법이 증여밖에 없으니까 어차피 언젠가는 줄 건데 그래 이번 기회에 줘버리자 하고 증여를 한 겁니다. 근데 실무에서 증여를 하다 보면 증여는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증여를 하려면 취득세, 증여세 등 엄청난 세금을 내고 증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고육주택으로 증여를 했는데 국세청에서는 증여했다고 철저하게 검증을 해서 혼을 내주겠다라고 하니까 아 이거 참 기사를 보는 순간 야 이건 이제 증여하는 것도 내가 죄 짓는 건가?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어쨌든 뭐 이렇게 증여 건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근데 그 아까 내용을 한번 국세청에서 했던 내용을 보는데 총 검증 대상자 1822명 중에서 1170명 전체 65%가요. 증여 공제를 잘못했다는 거예요. 이게 이거를 뻥튀기 이 숫자를 뻥튀기 하기 위해서 이거 집어넣은 것 같아요. 증여 공제가 어떻게 되냐면요. 직계 좀비속으로부터 성년자가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5천만 원이고요. 미성년자는 2천만 원이에요. 그런데 이 증여는 모든 직계 좀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을 때 10년 동안 딱 5천만 원만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있고 조부모가 있고 그 부모가 있고 외조부모가 있어요. 그다음에 자녀가 있고요. 이 자녀는 이 부모, 조부모 또는 부모, 외조부모 이렇게 해서 부모, 외조부모, 조부모 이 세 그룹으로부터 증여를 받았을 때에
이 증여금액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10년 동안 5천만 원만 받는다는 거예요. 성년자는. 그 10년 전에, 아니 9년 전에 그 할아버지로부터 뭐 3천만 원 받았어요. 네. 근데 20세가 넘어서 증여세를 한 푼도 안 냈어요. 그러고 나서 현재 9년 지나서 현재 아버지로부터 5천만 원을 받았어요. 그러면 5천만 원 받으면서 요거는 세금 안 냈으니까 잊어버렸죠. 9년 전이니까. 잊어버리고 있다가 5천만 원을 받으면서 공제가 5천만 원이니까 세금 낼 거 없네. 그리고 세금을 안 냈단 말이죠. 그랬더니 세무공무원이 딱 보니까 야, 너 9년 전에 할아버지한테 3천만 원 받으면서 공제 받았잖아. 그랬으면 두 개를 합쳐서 8천만 원에서 5천만 원을 빼가지고 이 3천만 원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야 되는데 안 낸 거죠, 이렇게. 요거는 납세자가 옛날에 아주 오래전에 증여했던 것을 까먹었어. 잊어버렸어. 그랬을 수도 있고요. 예. 그리고 이게 해봐야 사실 얼마 되지도 않아요. 최고 5천만 원이라서. 20%면 1천만 원이고 10%면 500만 원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거를 잘못 받은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잊어버리거나 뭐 이래가지고 실수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65%예요. 전체 뭐 혼내준다는 사람이 65%예요. 이거는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죠. 잊어버릴 수도 있죠. 예, 잊어버리면 세무서에서 이거 추징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마치 뭔가 엄청난 잘못을 한 것처럼 그렇게 신문에 대서특필할 일이냐 이거죠. 전체 대상자의 65%예요, 이게. 두 번째가요. 고시가액으로 신고를 하거나 또는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요. 물론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 그 걸려가지고 세금을 매기는 경우도 있지만 금액이 크면 신고를 안 할 수가 없어요. 불안해서 신고 안 할 수도 없고 신고 안 하고 넘어간다고 해서 안 걸릴 확률도 거의 없습니다. 그냥 아들 장가 간다고 전세보증금 5천만 원, 1억 뭐 이렇게 뭐 대주거나 뭐 이런 경우죠. 이렇게 그래서 신고를 안 한 경우죠. 이런 경우도 있을 거고요. 그런 경우는 이건 뭐 잘못된 거니까 당연히 추징해야 되겠죠. 근데 이 고시가액으로 신고한 경우 있어요. 이게 뭔 얘기냐면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요. 원래 부동산을 증여하면은 세금을 내야 되는데 금액으로 환산시켜야 세금이 나오잖아요. 예. 그래서 증여한 부동산의 이 가치를 결정해야 되는데 이걸 시가라 그러거든요. 시가라 그러는데 시가는 자유롭게 거래되는 가액인데 부동산은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실무적으로는 인근 유사 부동산 거래가, 그러니까 인근에 있는 유사한 부동산의 매매가액이 있으면 그거를 시가로 보겠다는 거예요. 인근 유사 부동산의 매매 사례가액이 있으면 그걸 시가로 보는데 이 인근 유사 부동산의 매매 사례가액을 이거를 안다는 게 지금은 국민은행 사이트나 아니면 국토부의 사이트에 들어가서 우리가 찾아보는 거예요. 예, 찾아보는데 거기 안 나올 수도 있죠. 예, 안 나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유사라고 돼 있는데 인근 유사 부동산이라고 돼 있는데요. 유사 부동산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어디까지 유사한 건지 우리가 판단할 방법이 없어요. 예. 그래서 세법에는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동일 단지 내에 그 면적과 그 다음에 고시가액이 5% 이내 이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거를 인근 유사 부동산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찾아서 이 찾은 금액으로 신고를 해야 되는데 이것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없으면 기준시가로 신고하게 돼 있거든요.
없으면 기준시가로 신고합니다. 이것도 신고를 잘못한 거예요. 예. 그렇게 신고를 잘못해서 하면 그냥 지나가냐? 절대로 그냥 지나가질 않아요. 이건 세무공무원들이 이런 걸 찾아가지고 자기네들은 더 잘 찾아요, 우리보다는. 예. 그래서 이걸 찾아가지고 납세자가 잘못했으면 이건 과세를 하면 되는 거죠. 예. 당연히 납세자도 신고할 때 세무공무원이 이걸 찾으면 어쩔 수 없이 우리 세금 더 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신고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신고를 우리가 잘못 찾아가지고 또는 잘못 판단해서 이게 유사부동산인지 아닌지 잘못 판단해가지고 없다고 생각하고 신고를 한 거, 신고를 잘못하거나 뭐 착각을 한 거죠. 그렇게 해서 신고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런데 이게 531명으로 29%에 해당돼요. 거의 3명 중에 1명인데 이게 무슨 엄청난 잘못을 저지른 것처럼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냐는 거죠. 이렇게 신고한다고 해서 이게 그대로 넘어가는 경우도 거의 없어요. 세무공무원이 이런 건 다 찾아가지고 다 과세하거든요. 근데 납세자가 신고할 때 이걸 왜 그렇게 하겠어요? 착각하거나 잘 몰라서 그런 거겠죠. 악의를 가지고 하는 사람이 이걸 얼마나 있겠습니까? 악의를 가지고 한다 그래도 그냥 넘어갈 가능성이 별로 없거든요. 어쨌든 좀 이런 것까지 넣어가지고 전체적으로 뭐 엄청난 사람이 주택을 증여하면서 탈세한 것처럼 그렇게 몰아가는 건 좀 잘못된 것 같다. 이런 겁니다. 근데 이제 세 번째는 요거는 좀 달라요. 와, 이거는 이제 85명으로 뭐 한 4.7%밖에 안 되는데요. 이건 진짜 무서운 얘기 같아요. 주택을 증여한 부모가 증여한 주택을 취득할 때 네가 주택을 자녀한테 줬는데 너는 무슨 돈으로 그 주택을 사가지고 자녀한테 줬냐? 이거 부모의 자금 추초. 이 부모의 자금 추초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부모의 자금 추초가. 그래서 부모의 자금 추초를 조사하겠다는 거죠. 근데 부모의 자금 추초를 조사하는데 이 사례를 보니까 부모가 대형마트 2개를 운영하는 부모가 경제적 능력이 없는 자녀에게 주택을 사서 증여를 했는데 보니까 증여세는 다 제대로 냈어요. 근데 부모의 능력을 보니까 부모가 이 무슨 돈으로 이걸 샀지? 부모는 대형마트를 하면서 아마 매출 누락을 많이 했나 봐요. 세금을 적게 냈나 보죠. 그러니까 증여를 했는데 엉뚱하게 증여세를 조사하거나 과세를 하는 게 아니라 부모의 대형마트를 세무조사를 해버린다는 거죠. 야, 요거는 진짜 무서워요. 이건 진짜 무서운 경우예요. 아니, 이제 내가 자녀한테 주택을 증여할 건데 내가 증여를 하면 나를 세무조사를 한다고? 이거 엄청나게 무섭죠. 물론 직장을 다니는 사람이거나 또는 뭐 주택을 취득할 때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사람들은 별 걱정 없겠지만 사업을 하는 부모들 입장에서는 등골이 오싹한 문제죠. 이거는 굉장히 무서운 일입니다.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난 사업을 하지만 난 세금 아무런 문제가 없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내가 자녀한테 주택을 증여하면 혹시 내 사업체를 국세청에서 들여다볼 수 있거나 아니면 심하면 조사까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엄청난 공포입니다. 근데 자기가 돈 벌어서 자녀한테 주택을 증여하는데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하는 이건 굉장히 공포스러운 얘기입니다. 마지막으로 이거는 납세자가 뭐 혼이 좀 나야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이거는 철저하게 납세 불법인 것 같아요. 뭐냐면 이게 총 1800이면 30명으로 아주 작아요. 1.6%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진짜 문제가 되는 거는 한 6%밖에 안 돼요. 앞전에 부모의 자금 출처
그게 4.6%고 이게 1.6%니까 한 6%밖에 안 되고 나머지 94%는 그거는 뭐 아무것도 아닌 거를 갖다 뻥 튀겨가지고 그렇게 나온 것 같아요. 어쨌든 이 30명에 대해서는 내용을 보니까 뭐냐면 이게 부담부 증여를 한 거죠. 부담부 증여. 그러니까 그 자녀가 증여세를 많이 내야 되니까 그러지 말고 부담부 증여하자. 부담부 증여하게 되면 예를 들어 이게 10억짜리라면 채무가 있고 채무를 제외한 증여가 있어요. 이 채무는 양도로 봐요. 양도. 양도는 부모가 세금을 내죠. 그래서 10억에 채무가 7억이라면 7억에 대한 세금은 부모가 내는 거고 양도세로 자녀는 3억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내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자녀가 3억에 대한 증여세 얼마 안 되는데 10억에 대한 증여세는 엄청나게 많으니까 이렇게 부담부 증여를 해서 채무를 자녀한테 넘겨주는 거죠. 이러면 자녀의 자금 부담이 확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방법들을 많이 써서 보증금이나 대출금 등을 채무를 자녀한테 이전시키면서 증여하는 부담부 증여를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부담부 증여를 하게 되면 채무를 자녀한테 넘긴 거잖아요. 그러면 그 채무가 전세보증금이라든지 아니면 은행 채무라든지 이렇게 그 존재가 완전히 확실하게 입증이 되는 것들은 채무를 인정을 해주면서요. 이거를 국세청 전산망에 입력해가지고 사후관리를 해요. 사후관리를. 그 다음에 사후관리 한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전세보증금 같으면 언젠간 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사람이 나가면. 그러면 그때 세무공무원이 물어봐요. 그 전세보증금 무슨 돈을 내줬니? 새로운 세입자를 들였습니다. 오케이. 그럼 또 다음에 또 물어봐요. 근데 자기가 들어가 살아요. 그럼 너 무슨 돈으로 세입자 내보내고 거기 들어가 사니? 이렇게 물어봐요. 그런데 보니까 이 조사 사례를 보니까 부모가 자녀가 집을 사고요. 이거 자녀명이에요. 자녀가 집을 사고 이거 세를 누구한테 줬냐면 부모한테 세를 줬어요. 부모가 여기 전세예요. 전세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자녀가 집을 사는데 부모가 전세 자금을 줬다는 얘기는 갭 투자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줬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해서 샀어요. 근데 이것까지는 국세청에서 뭐라고 하기가 굉장히 껄끄러워요. 이 전세 자금을 증여했다라고 보기가 껄끄러워요. 왜냐하면 이 전세금을 준 게 맞거든요. 계좌를 통해서 준 게 맞거든요. 그러면 전세 자금을 부인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부모와 자식 간에 전세 보증금을 받으면 안 된다? 그런 규정은 없어요. 오히려 안 받으면 증여세로 과세하는 규정은 있어요. 그런데 이 부모는 이렇게 전세를 살다가 이 부모가 나갔어요. 이사를 갔어요. 그리고 자녀가 일로 입주를 했어요. 입주를 하려면 이 전세보증금을 부모한테 드려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걸 안 드렸어요. 안 드렸으니까 결국 자녀는 아무 돈 없이 일로 들어온 거죠. 아마도 전세보증금을 국가가 관리를 할까? 뭐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거는 납세자가 국세청을 우습게 본 거죠. 다 관리합니다. 그래서 관리에 의해서 부모가 이사를 가고 자녀가 일로 들어갔는데 그러면 국세청에서 이 전세보증금 부모님한테 무슨 돈으로 줬니? 그러니까 자녀는 말을 못하는 거죠. 안 줬거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과세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제가 다른 영상에서 가족 간의 부모와 자식 간의 임대차 계약이 정상적인 것이냐, 또 그게 정상적이 되려면 어떻게 계약을 해야 되느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한번 따로 영상을 만들 것인데요. 어쨌든 이런 경우에 이 전세보증금을 부모가 내고 들어왔다가 나갈 때 전세보증금 안 받고 나가면서 자연스럽게 증여를 할 수 있는 이런 방식을 썼다가 국세청에 걸린 그런 사안입니다. 마지막은 증여를 하게 되면 증여세를 내야 되고 취득세를 내야 돼요. 예를 들어서 10억짜리를 증여를 하게 되면요. 증여세가 얼마냐면 5천만 원을 빼고 9억 5천만 원이잖아요. 9억 5천만 원에 30%니까
얼마인가요? 뭐 하여간 이게 10억을 증여하게 되면 2. 계산을 해볼까요? 예. 9억 5천 곱하기 30% 마이너스 6천만 원 2억 2,500이네요. 2억 2,500만 원의 증여세를 내야 돼요. 뿐만 아니라 취득세도 내야 되겠죠. 취득세도 예를 들어서 3%라고 하면 3천만 원이지만 예. 이게 증여니까 조정적 내주택이라면 증여세만 12%죠. 거기다가 뭐 교육세하고 뭐 합치면 한 13%라고 치고요. 그러면 1억 3천이에요. 그럼 얼마니까 3억 5,500만 원이 돈이 있어야 10억짜리 주택을 취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돈이 없으면 어떻게 되냐? 이 돈을 또 증여받아야 되잖아요. 증여받으면 또 이 돈에 또 증여세를 내야 되죠.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요 돈에 대해서 증여세를 또 내려면 40% 구간으로 들어가 버리거든요. 그러면 아마도 3억 5,500을 증여하려면 이걸로 세금 내고 하려면 아마도 5억 이상은 줘야 됩니다. 그러면 부모는 10억짜리 집을 자녀한테 주기 위해서는 10억짜리 집을 주고 세금을 내기 위해서 5억을 현금으로 주어야만 5억에 대한 15억에 대한 세금과 그다음에 취득세를 내고 마무리가 된다는 얘기예요. 자, 10억짜리 집을 주면서 현금으로 5억을 더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는 주택을 증여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꽤 많지만 이 자금 때문에 증여를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걸 마련하지 못하면 증여세를 허다한 거예요. 자녀가 내야 될 증여세와 취득세를 어떻게 마련하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근데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증여세를 못 내서 대신 내주면 거기다 또 증여세를 내야 된다는 건 알고 있어요. 그건 많은 분이 알고 계시는데 취득세는 부모가 내줘도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의외로 많아요. 과거에는 취득세가 낮았잖아요. 그죠? 4%, 뭐 3% 이렇게 낮았잖아요. 그러니까 취득세를 얼마 안 되니까 그냥 부모가 내줘도 되겠지. 국세청이 취득세 낸 걸 어떻게 알아? 뭐 이렇게 생각했지 모르겠지만 최근에는 이거 다 따집니다. 그리고 취득세가 장난 아니게 또 높아졌잖아요. 증여하면. 그래서 증여세와 취득세 모두를 어떻게 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자금 계획이 세워지지 않는다면 증여하는 것도 되게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국세청이 발표한 내용이 오늘 각 신문에 막 여기저기 엄청나게 크게 보도가 됐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어차피 검증할 것을 검증한 거예요. 국세청 직원들이 그냥 평상시에 하던 업무를 그거를 보도자료로 만들어서 확 뿌렸어요. 근데 그 보도자료의 뉘앙스가 자녀한테 주택을 주면 국세청한테 혼나? 뭐 이런 내용으로 비춰져요. 근데 실제로 들어가서 보니까 총 검증돼서 1820명 중에서 4% 정도는 신고 잘못한 거예요. 신고 잘못한 거. 네. 그 신고 잘못했으면 국세청에서 바로 잡으면 되죠. 그리고 그것도 그렇게 중요한 것도 아니에요. 6% 정도가 좀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그 6%, 요 30명 하고, 예, 요 85명 하고, 그래서 한 120명 정도가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120명 가지고 문제 있다고 하면 안 되니까 1820명을 해가지고 이 자료를 만들어서 엄청나게 뭐 문제가 있는 것처럼 포장하는 것은 저는 약간 좀 이렇게 좀 언짢 좀 보였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